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서율입니다. 홍콩 카오롱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몽코. 그날도 50대 남성 진 씨는 환경미화원으로 묵묵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고요. 그날도 역시 새벽에 일어나서 묵묵하게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죠. 그러던 지난 2014년 12월 9일 아침이었습니다. 진 씨는 포란가이 쓰레기 수거장에서 새벽에 모아온 쓰레기들을 분류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키가 좀 작고 왜소한 체격의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성이 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진 씨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처 호텔에 묵고 있는데요. 버려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무겁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쓰시는 손수레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돈도 지불하겠습니다. 진 씨는 선뜻 손수레를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훔쳐갈 만한 물건도 아니었고요. 또 남자의 태도도 공손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리고 약 15분 후에 남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수레 위에 아주 큼지막한 가방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빨강색, 파랑색, 흰색이 교차된 대형 나일론 가방이었어요. 한눈에도 굉장히 묵직해 보였죠. 곧이어서 남성은 쓰레기통 앞에 수레를 놓고요. 가방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지간히 무거워야죠.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진 씨가 나서서 함께 가방 양 끝을 잡고 들어 올리게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보니까 진 씨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진 씨가 아니 이게 무슨 물건인데 이렇게 무겁대요? 라고 묻자 남성은 잡동사니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가볍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진 씨가 이상한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문득 손에 느껴지는 가방의 무게가 묘하게 사람 한 명 정도를 드는 느낌이었달까? 게다가 이 손끝에서 물컹한 감촉까지 느껴지고요. 또 가방에서는 은은하게 악취까지 풍기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에이, 아니고야. 자, 낑낑대던 두 사람 대형 가방을 드디어 쓰레기통으로 옮겼고요. 남성은 감사 인사를 진 씨에게 건넨 후에 빠르게 사라지는데요. 이 와중에 진 씨가 영 가방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가방 안을 직접 확인을 해봐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았죠. 그는 조심스럽게 쓰레기장에 버린 가방에 다가가서 스르륵 가방 지퍼를 열어보는데요. 안에는 4겹의 비닐봉지로 쌓인 어떤 물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닐이 얼마나 두꺼운지 쉽게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위로 비닐을 잘라내는 진 씨. 그 물체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여성의 시신이었거든요. 마치 태아처럼 몸을 구부린 채 죽어있는 여성의 시신. 진 씨는 벌벌 떨면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9시 신속하게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키 165cm의 마른 체형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나이가 한 15살에서 17살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인 거예요. 너무 어린 거죠. 미성년자.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전신에 걸쳐서 아주 심각한
상흔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얼굴과 두개골에 다수의 타박상과 함께 찢겨진 상처가 있었고요. 네, 그 상처로 봤을 때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심각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더 끔찍한 건 항문 내의 출혈, 그리고 자궁 경부 손상이 발견된 건데요. 네, 성폭행이 있었단 거죠. 자, 실제로 여성 시신의 상의와 손톱, 항문, 그리고 질에서 정액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 더 기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여성의 성기 내에서 알코올 성분, 그리고 남성의 체액, 윤활제 성분까지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경찰이 추정하기를 범인이 와인병 같은 어떤 물체로 성고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끔찍한데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상의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요. 손과 발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의는 없었고요. 대신 허리 아래쪽이 투명한 랩으로 감싸져 있었죠. 얼굴에는 검은 비닐과 테이프가 감겨 있고요. 목에도 나일론 줄이 아주 칭칭 묶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검을 통해 폐에서 비닐 조각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걸로 추정을 해봤을 때 얼굴을 비닐로 감싼 후에 나일론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또한 시신의 자세를 좀 인위적으로 바꾼 흔적이 발견이 돼요. 범인이 가방 안으로 시신을 구겨 넣기 위해서 태아처럼 마구 몸을 구부린 거죠. 네, 정말 끔찍한데요. 마지막으로 부검을 통해 나온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인 18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부검 결과 경찰조차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가장 시급한 것,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포란가의 쓰레기장 그리고 인근 골목에는 총 8대의 CCTV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경찰은 아침 7시부터 10시 사이에 모든 영상을 수거했고요. 1초 단위로 정밀 분석을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침 7시 46분 한 남성이 손수레에 가방을 싣고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짧은 머리, 왜소한 체격, 민소매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자, 앞서 남성은 진 씨에게 근처 호텔에서 묵고 있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자, 그곳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하버 호텔이었습니다. 가서 CCTV를 뒤져보니까 역시나 문제의 남성이 선명하게 촬영돼 있었죠. 자, 입실 기록을 보겠습니다. 전날 8일 오후 5시 4층 객실로 체크인을 했어요. 녹색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고요. 숙소에 머무는 내내 다른 방문자는 없었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갖고 왔던 녹색 캐리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경찰은 남성이 입실했을 당시에 시신을 녹색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왔고 이후에 쓰레기장에 버린 나일론 가방으로 시신을 옮겨 담았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즉각 투숙자 명단을 통해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37살의 류장휘였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슬하에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육아를 위해 베트남에서 온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성격은 말수가 적고 굉장히 소극적인 편이었고 직장은 HSBC 은행에서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건 2달 전에 동료들과의 마찰도 너무 자주 일으키고 또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해고가 됩니다.
이후 쭉 백수로 지냈는데요. 자, 그럴수록 아내와 장모님으로부터 언제 다시 취업을 할 거냐는 압박,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걸핏하면 가족들이 능력이 없다고 비난을 했는데, 자, 그럴 때마다 류정희가 찾는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이었죠. 그런데 이 류장희가 애니에 점점 빠져들수록 취향이 성인 동영상, 그리고 코스프레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아마추어 모델 관련 사이트에 자주 접속을 했는데 거기서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쉽게 보지 못할 아주 자극적인 성적 키워드를 주로 검색하곤 했다고 해요. 자, 이제 경찰은 류장희의 추적에 나섭니다. 거주하는 아파트를 확인을 했고요. 12월 10일 아침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장모뿐이었어요. 자, 그나마 다행인 건 내부를 수색을 해보니 범죄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 거예요. 뭐 혈흔이 묻은 휴지, 케찹병, 윤활제, 와인병, 뭐 케이블 타이, 뭐 그 외에 시신을 감싸고 있던 그 비닐 기억하시죠? 굉장히 두꺼웠던. 네, 똑같은 재질의 비닐도 그 집에서 발견이 됩니다. 동시에 인근 CCTV를 통해서 이틀 전인 12월 8일 오후 3시 류장희가 한 여성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그 여성 붉은색 스커트에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약 1시간 반 후에 류장희가 집에서 나오는데요. 네, 녹색 캐리어를 끌고요. 그 함께 들어간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 안에서 살해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백팩을 맨 여자는 가방 속에 있던 그녀일 수도 있고요. 경찰은 수사를 바탕으로 아직 주변 어딘가에 류장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즉각 도로를 막고 검문을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CCTV를 주시하면서 이 비슷한 체격과 걸음걸이를 가진 남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류장희의 꼴이 생각보다 쉽게 잡혔습니다. 3시간쯤 뒤에 근처 상가에서 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돌아다니고 있는 류장희를 포착한 거예요. 경찰은 그를 에워쌌고요. 1급 살인 및 성폭행 혐의로 검거하는데 성공을 해요. 자, 체포 당시의 류장희의 모습인데요.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신문이 시작되니까 실수였어요 라는 말만 반복을 합니다. 아니, 살인이 실수라고요? 이 피해자 몸에 남은 흔적이나 뭐 그런 것만 봐더라도 뭐 과실이나 뭐 실수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엄청난 폭행들이 있었던데 그게 실수라고요? 네, 경찰 또한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수집해온 CCTV 그리고 부검서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결국 류장희 신문 6시간 만에 범행을 실토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뒷목 잡을 준비하세요. 변명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제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악마가 시켰어요. 막 그 옛날에 학교에서 왕따 당한 트라우마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형사님, 제가 진짜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연기하면서도 정말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자, 사건 전말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피해자가 누군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녀는 꽃다운 15살의 곽혜명 양이었고요. 알고 보니까 SNS에서 이 코스프레를 하던 인기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남들보단 좀 더 이국적이고 아주 예쁜 외모를 가졌대요. 특히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크고 동그란 눈망울이 정말 인상적인 소녀였죠. 곽혜명은 어릴 때부터 미술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초등학교에서는 연극부와 만화 동아리 활동을 병행했다고 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이 친구들과 함께 코스프레 활동을 직접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 홍콩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코스프레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곽혜명은 직접 의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포즈를 연구하기도 하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곽혜명 양은 돈을 벌 수준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히 취미였는데 의외로 팔로워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녀는 행사에 초청을 받고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순탄했던 SNS 유병세와 달리 그녀의 개인사는 사실 그러지 못했던 듯해요. 부모님의 사이가 불안정해서 그녀는 밖으로 돌기 일쑤였고요. 학교도 자주 빠지고 교우관계도 불안정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15살 미성년자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던 중이었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메이드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알바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사설 촬영 모델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 촬영을 위한 모델은 광고나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모델이랑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주로 사진작가와 1대1로 작업을 하면서 이 사진작가의 요청대로 다양한 포즈를 취해주곤 하는데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네, 좀 성적인 요구를 하는 일도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이 촬영도 주로 모텔 같은 숙박업소나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네, 그만큼 둘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지 안전은 굉장히 취약하고 그녀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입니다. 곽혜명 양이 올린 SNS에는 사진 촬영 스케줄이 잡혔어 라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컨셉은 세일러복의 롱 스타킹이었는데요. 그녀가 이 일을 수락한 이유는 다른 촬영 알바보다 촬영비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래요. 경찰은 사진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했고 바로 IP 추적을 시작하는데 그 결과 예상대로 그는 류장이었습니다. 메시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저는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사진사입니다. 코스프레를 하고 밖에서 촬영을 하면 너무 이목이 끌려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라고 집안에 스튜디오를 마련했다며 그녀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류장이는 특정 유형의 여성들에게 매우 집착하는 편이었어요. 약간 어리고 귀여운 외모에 좀 유니크한 느낌의 여성들을 좋아한달까요? 여기에 곽혜명 양은 정말 완벽하게 부합하는 스타일이었고요. SNS에서 그녀를 발견한 직후 류장이는 수개월간 그녀를 염탐하면서 D-Day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12월 8일 오후 3시 그날 곽혜명 양은 남자친구에게 2시간 안에 아마 촬영이 끝날 거라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자, 같은 시각 류장이는 아내와 장모가 몇 시간 동안 집을 비우는 사이 범행을 세팅하고 있었는데요. 손전등, 전선줄, 케이블 타이, 비닐봉지, 와인 그리고 윤활제까지 구비를 해둡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시신 유기를 위해서 호텔까지 예약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죠. 잠시 후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처음에는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유장이가 점점 노골적으로 야한 포즈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노출이 점점 더 심한, 노출이 아주 과한 의상으로 갈아입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 상황이 곽혜명 양은 당연히 불편하고
불쾌했겠죠. 자, 싫다고 거부를 하는데 바로 이때 류장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안 하겠다는 거야? 주먹으로 곽해명량의 얼굴을 때렸고 해명량이 힘없이 쓰러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로 손발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가학적인 성폭행이 자행되었죠. 1시간 후 류장이는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는데요.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버렸고 검은 봉지로 얼굴을 감쌉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곽해명량은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몸이 이미 축 처졌는데요. 류장이는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위해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하네요. 아,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네요. 이후에 그는 녹색 캐리어에 시신을 넣고 택시를 타고 하버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요. 호텔 안에서 한 차례 더 성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해명에게 시신에 욕을 보인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새로운 나일론 가방에 시신을 담았고요. 쓰레기 수거장에 유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진 씨를 딱 마주친 건데 진 씨는 너무나 류장이의 공손하고 깍듯한 태도에 도저히 뭔가 시신을 옮기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완전 두 얼굴인 거죠. 상상이 되세요? 2015년 5월 검찰은 1급 살인, 강간, 불법 감금, 시신 유기 혐의로 류장이를 기소합니다. 범죄가 너무 잔혹하고 또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구형을 하죠. 하지만 이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류장이 측의 변호사는 이게 계획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뻔뻔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류장이는 수개월간 피해자의 SNS를 염탐을 하고 사건 전에 결박, 성폭행, 시신유기를 위해서 미리 물건을 모두 구매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버 호텔을 미리 예약을 해놔요. 아니, 이건 어떻게 설명하려는 걸까요? 이게 우발적 살인이라고요? 누가 봐도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행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류장이의 변호사도 변호를 하다가 좀 스스로의 논리에 좀 현타가 왔는지 이제 말을 바꿔요. 이번에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놈의 심신미약. 정신과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면서 우울증과 강박장애, 대인기피증을 주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 아내에게 오랫동안 무시당하면서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려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신미약이다. 어쩌라고. 그렇다고 다 살인을 하나요? 류장이의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우울증이 류장이의 판단 능력을 아예 저하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었죠. 오히려 시신 유기를 그렇게 2번이나 가방을 바꿔가면서 치밀하게 계획한 걸 봐서 인지 기능은 정상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렇게 결국 2015년 6월 한 달간의 재판 끝에 류장이에게 1급 살인에 대한 종신형이 확정됩니다. 자, 그런데 류장이 재판 내내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있는데요. 유족들에 대한 사과, 반성 이런 거 없고요. 네, 참 범인들 종특이죠. 종신형이 내려지긴 했지만 아무런 감정조차 없는 범인의 모습
유족들은 더욱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곽혜명 양은 그저 애니메이션을 즐기고 사진 찍는 걸 즐기는 그냥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했던 너무나 위험한 직업. 그리고 하필이면 거기서 만난 가학적인 성적 판타지에 빠진 범인 류장이 어쩌면 이것은 제대로 된 어른의 보호를 받지 못한 한 어린 소녀의 예고된 비극이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서율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첫 영상보다 좀 익숙해지셨나요? 편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 마카오. 화려한 호텔에 카지노까지 볼거리가 풍부하죠. 그런데 지금과 달리 1990년대 말 그 당시의 마카오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 나라 안팎이 매우 불안정했어요. 그러면서 도박, 마약, 매춘 같은 불법 행위들이 성행했죠. 게다가 이 시기 마카오에서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는데요. 과거 토미에서 다뤘던 일명 팔선반점 인육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역시 같은 시기 마카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나라 치안은 엉망이고 경쟁까지 폭망, 지쳐버린 민심에 정말 환장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명 찢긴 닭고기라는 별칭이 붙은 사건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섬뜩하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비극이 시작된 장소는 마카오의 항구 근처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입니다. 1997년 6월 18일 이날 호텔에는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수많은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숙박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욕실물이 잘 안 내려가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텔 측이 다급하게 배관공을 호출하게 되죠. 같은 날 오후 12시 15분 이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하고 있던 아루에는 객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다다른 곳은 713호실. 여긴 이틀 전인 6월 16일부터 장자오라는 여성이 혼자 숙박 중이었어요. 톡톡 들어가도 될까요? 아르웬이 문을 두드리면서 정중하게 물었죠. 그런데 객실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손님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익숙하게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게 되죠. 근데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아주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보니까 객실이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아주 컴컴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탓에 앞이 잘 보이진 않았죠. 근데 확실히 이게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다라는 건 확실했는데요. 아르웨는 곧장 이 객실에 조명을 켰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에 들어온 건 검붉게 얼룩진 침대 이불과 바닥.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르웨는 불길한 기분을 느끼면서 이불을 걷어내게 돼요. 그러자 안에서 드러난 건 채 마르지 않은 선홍빛의 혈흔과 살점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르웬이 비명 질렀고 이거 더 이상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곧장 호텔 총책임자를 호출했죠. 잠시 후 매니저 첸 씨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이 객실 곳곳을 살펴봤어요. 그러다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르웬은 참다 못해 그냥 구토를 해버렸죠. 욕실 바닥은 온통 시뻘건 피로 뒤덮여서 흥건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바닥에 마치 고기 조각 같은 살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는 점이었죠. 누군가 피를 닦으려고 했는지 목욕용 타올 2장과 작은 타올, 이것도 다 피에 흠뻑 적셔져서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요. 아르웨는 그냥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매니저가 곧장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현장에 온 경찰들이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날 아침에 객실들의 배관이 막혀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요. 범인이 시신을 잘게 해체해서 살점들을 변기에 넣고 다 물을 내린 거죠.
당연히 큰 덩어리들은 변기를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었고요. 이로 인해 연결된 주변 객실 하수구까지 꽉 막힌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이는 누구일까요? 방에 숙박하던 여성? 혹시나 그녀가 범인일 수도 있죠? 일단 경찰은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전문 배관업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먼저 하수구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배관 안에 지금 살점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관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그 시신 조각들을 일단 회수하게 돼요. 그 중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발린 손가락과 또 형태가 온전치 못한 피부 조각들, 심지어는 어느 부위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잘게 잘라진 내장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범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신을 해체했는지 조각들이 각각 3cm, 5cm 정도 크기로 매우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 날카로운 칼날로 잘린 듯 보였죠. 다만 그중 일부는 마치 손으로 잡아 찢은 것처럼 절단면이 거칠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마카오 현지에서는 이 사건을 찢긴 닭고기 사건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렇게 밝혀진 피해자는 713호에 투숙했던 여성 장자오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추정이요. 워낙 시신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희생자를 단정 지을 순 없었죠. 그나마 하수구에서 나온 그 빨간 매니큐어 칠해진 손가락이 있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단서였는데요. 호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장자오라는 여성이 손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것 같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직원들을 탐문하던 중에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납니다. 투숙객이 여성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713호에는 장자오 외에도 또 한 명의 여성이 더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웬. 장자오가 긴 머리에 좀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그에 반해 송웬은 머리가 짧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두 사람 외형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은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경찰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언제 봤는지 그 목격한 시점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때 아르웬이 기억을 떠올렸죠. 이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 정오쯤이었나? 그때도 아르웬이 이 방에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침대에 앉아서 막 수다를 떨고 있던 걸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 이후에 이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자, 이 방에 머무르던 두 명의 여성, 그리고 빨간 매니큐어가 발린 장자오의 손가락. 그렇다면 장자오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건 송웬인 걸까요? 근데 송웬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런저런 추정이 오가는 와중에 며칠 후 호텔 인근에 있는 한 건설 현장에서 장자오와 송웬의 머리 부위가 발견됩니다. 송웬 또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호텔 직원 그 아르웬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내게 돼요. 그날 두 여성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이제야 기억이 난 겁니다. 이 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 샤오송한테 돈만 받으면 돼. 그럼 이 지긋지긋한 이것도 다 끝이야. 자, 이 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인물 샤오송. 경찰은 지금 이 죽은 피해자들의 자세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샤오송이라는 인물을 추적하는 데도 주력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해본 결과 장자오와 송웬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집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성매매 여성들이었어요. 추가로 좀 설명을 하자면 사실 중화권에서는 이 성매매 산업에 있는 여성들을 은어로 닭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들의 모습이 마치 삶의 의지를 다 잃고 닭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이 사건이 찢긴 닭고기 사건이 된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비유된다는 건 좀 씁쓸하죠. 한편 장자오와 송해는 하루 평균 2명에서 3명가량의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의상, 메이크업 비용, 그리고 또 일하는 동안 머무는 숙소의 식대까지의 모든 비용은요, 고스란히 포주에게 빚으로 쌓여요.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들의 포주는 당시 마카오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삼합회였습니다. 삼합회, 토미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중화권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죠. 중국에서 시작돼서 1960년대 홍콩과 대만 또 미국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세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1990년대 그중 일부는 마카오로 와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그 결과 마카오의 검은 돈은 물론이고 성매매 시장까지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노예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라는 걸 쓰긴 했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고용된 기간 번 돈은 마지막 업무를 다 마친 뒤 쌓여있던 빚을 제외하고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참 이게 명확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매번 돈을 주면 여성들이 이 돈을 들고 도망갈까봐 이렇게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근데 동시에 삼합회는 이렇게 꼬박꼬박 모인 돈으로 고리대금이나 도박장 운영 같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데 썼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피해자 장자오와 송해는 약속돼 있던 고용 기간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회에 진 빚도 다 해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태 일했던 돈만 지급받으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시간 다 끝내고 마침내 고향에 가기 전에 그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했던 거죠. 이 두 여성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찢긴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사건의 열쇠는 전날 여성들이 대화 속에서 언급했던 그 이름, 샤오송이 쥐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삼합회의 말단 직원입니다. 샤오송이 원래 중국의 길림성 출신인데 마카오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매춘 시설을 운영하게 돼요. 근데 경찰 단속에 걸린 거예요. 가게 문 닫았죠? 아, 이제 뭐 먹고 살지? 싶었던 차에 아예 삼합회에 들어가서 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여태 매춘 사업을 했으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내가 관리해보겠다 하고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장자오와 송엔 또한 샤오송이 관리하는 여성들 중 한 명이었고요. 피해자 2명은 원래 샤오송을 만나서 그간 모아둔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장소가 프레지던트 호텔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샤오송이었죠. 수년간 맡아주겠다던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샤오송, 이 여자들한테 받아낸 돈을 족족 다 도박장에서 탕진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실이 조직 삼합회에 알려질 경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제 조직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건 룰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샤오송의 목숨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줄 돈은 없고 이게 알려지면 다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장자오와 송엔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거죠. 사건 당일 샤오송은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호텔 713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막 먼저 너스레를 떨어요. 아, 니네들 이제 고향 가는 거야? 우리 다시 그럼 못 보겠다. 야, 너무 아쉬운데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즐겨볼까? 여기서 샤오송이 말하는 즐기자라는 건요, 사실 함께 마약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장자오와 송엔을 비롯한 마카오의 매춘부 여성들이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제정신으로는 차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혹은 마약에 중독되도록 조직이 더 만들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여성들의 상당수는 심각하게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장자오와 송엔도 그 마약에 좀 익숙했던 것 같고 마지막인데 같이 그럼 즐겨볼까? 이런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았던 거고요. 샤오송이 미리 준비해온 약물을 그녀들 몸에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여성들이 말했죠. 아, 오늘 좀 약이 되게 센가 봐. 이상하네. 장자오와 송해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샤오송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한 칼을 꺼냈고 인사불성이 된 두 여성을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사람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시신을 화장실로 옮겼죠. 그리고 거기서 해체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이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 당시 샤오송 본인도 사실 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워낙 이 두 명의 시신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서였는지 샤오송은 한참 이제 칼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게 막 해체를 했죠. 그러다 이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갑자기 도구를 내팽개치고 그때부터 손으로 찢기 시작합니다. 이게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이라서 얼마나 많은 피가 뿜어져 나왔겠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잘라낸 살점들을 이제 다 변기에 흘러보내요. 하지만 여전히 크기가 좀 큰 뼈들과 머리는 여기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챙겨온 가방에다가 그것들을 다 담았고 유유히 객실을 빠져나갑니다. 자, 그렇게 살인극을 마치고 나서 샤오송은 재빠르게 자신의 고향인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렇게 도망갈 거면 대체 여자들은 왜 죽이냐고요. 그냥 지만 혼자 도망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경찰도 그를 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직을 배신한 삼합회까지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오송이 언젠가 잡힐 것 같아서 겁이 났는지 고향까지 길림성까지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중국 장산, 신양, 베이징까지 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며칠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갔죠. 그 와중에 틈틈이 집에는 또 전화를 해서 어머니 혹시 그 삼합회가 나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그렇게 약 열흘이 지난 1997년 6월 29일. 이제는 좀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필 그날 어머니 생일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드디어 길림성에 있는 고향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로부터 불과 6일 뒤 29살의 잔혹범죄자 샤오송, 본명은 따로 있어요. 송원후이. 그는 그를 열심히 쫓아오던 공안에 의해 검거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쌤통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사건은 마카오에서 벌어졌잖아요. 근데 붙잡힌 건 중국. 처벌이 더 강력한 데서 검거된 거죠. 재판이고 뭐 길지도 않았고요. 찢긴 닭고기 사건의 범인 샤오송에겐 바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도박에 빠진 자,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인 자의 최후였겠죠. 2024년 현재 마카오는 과거의 살인천국, 무법지대, 향락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그곳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두운 과거가 있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화려한 마카오의 카지노 네온 사인이 어쩐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